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2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 역사 속의 범죄 그리고 범죄자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26번째 주인공은 역사상 최대 그리고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떤 돈의 필요성 그런 것들이 크게 체감되고는 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다는 건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돈만 쫓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인 2000년대 초반에 7만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 30명 이상을 피살자가 자살까지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큰 피해 금액 약 5조 원을 기록했던 조이팔의 사기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조이팔의 모습이에요. 시사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이팔은 1957년 경북 영천에서 사남 사녀 중에 7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대구로 넘어간 조이팔은 10대 때부터 막노동판을 전전하다가 냉동식품 도매업소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박판에서 허술한 일을 도우면서 폭력 조직원들과의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른바 다단계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친형이 속해 있던 다단계 업체 SMK에 들어가서 다단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이 SMK 승민코리아라는 곳이 한국 다단계의 원조라고 인정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이팔 이전에 가장 큰 피해 금액 약 4조 원의 피해 금액과 피해자를 양산했던 JU그룹의 주수도 역시 이곳에서 다단계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단계 사기의 원조가 SMK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조이팔은 2004년부터 직접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회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이것을 병원 등에 빌려준 다음에 수익을 내어서 이 회원들에게 다시 페이백을 해준다. 이런 수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쪽에서는 주 첼린,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는 주 CN, 서울, 경기 및 충청 쪽에서는 주 리브라는 업체명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다른 회원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약 49곳에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이것으로 이자를 주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는 전국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 의료기기를 설치해주고 임대 수익을 올린다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의 수익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뒷사람에게 받은 돈 일부를 앞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정확히는 이걸 폰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애초에 인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는 조이팔의 행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조이팔은 수익금이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익에 대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이 범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이팔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밝혀진 것만 경상도 쪽에서 1조 원, 수도권 쪽에서 1조 2천억 원 등 약 5조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에서는 2배 가까운 최소 8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당했다고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름난 뭐 유명인 이런 사람들도 내가 얼마 피해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이팔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자 2008년 10월 회사 전상망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다음에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서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자 12월 9일 태안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 국외 도피 사범 공개 수배, 이렇게 이 조이팔이 경찰청에서 공개 수배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다고 해요. 조이팔이 사라진 뒤에 검경이 조이팔의 도주를 도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조이팔에게 9억 원에 이르는 수표를 받았다고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조이팔이 검거되었다면 조이팔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조이팔이 태안에서 밀항하는 것을 해경이 정말 몰랐을 것이냐라는 것도 초점이 맞추어져서 태안해양경찰서장이 직위 회제되기도 했지만, 이 양반은 4달 뒤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지역 해경서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서장에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4달 만에 복직되면서 다른 지역의 서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까지 조이팔을 추적했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정모 경사 역시 조이팔을 찾아냈는데, 이 조이팔을 검거한 게 아니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접대받으면서 놀다 온 것이 확인이 되어서 2012년 9월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뭐 같은 편이죠, 이 정도면. 이런 추태는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서울고검의 김 부장검사는 조이팔의 측근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총무과장 오모 서기관은 약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조이팔의 피해자 중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딸을 잃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보상금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고, 결국 남편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4년 만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딸의 어떤 목숨값이잖아요. 그거를 친구 말을 믿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조이팔이 들고 날라버린 거죠. 참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지 4년 만인 2012년 5월에 전해지게 됩니다. 조이팔이 이미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조이팔의 유족은 조이팔이 원한관계에 있던 세력의 청부 살인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조이팔의 장례식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굳이 장례식 영상을 찍은 이유는 무엇이고, 굳이 얼굴이 잘 보이는 투명한 간뚜껑을 덮어서 장례식을 치른 이유는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게다가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했다는 사망 검증서에는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화장 인증서에는 2011년 12월 21일이 아닌 12월 11일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일에 죽었잖아요. 근데 화장을 언제 해요? 11일에. 죽기 전에 화장을 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죽기 전에 화장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 투성이죠. 마지막으로 유골의 DNA 감정까지 진행했지만 화장으로 인해서 유골이 손상되어서 DNA 감정은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은 YTN에서 다룬 조이팔 죽음에 관한 의혹을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2015년 10월 조이팔을 대놓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웨이보에 홍보를 한 결과 조이팔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지게 됩니다. 웨이보는 중국의 SNS죠. 조이팔의 단골 골프장 역시 조이팔 사망 이후에도 조이팔이 그 골프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이팔의 최측근이었던 강태용과 배상혁 등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런데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규명할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유모 씨가 10월 20일에 숨진 채 발견이 돼요. 갑자기 왜 죽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주 리브 관련 특별경제사범 수배 전단이에요. 그래서 조이팔이 있고요. 그 부회장으로 황의윤이라는 사람이 있고 경영 고문으로 김근호, 또 리브 부회장으로 최규대, 또 리브 관리이사로 김인구, 또 대표이사 김동환, 그 다음에 부사장 강태용, 또 대표이사 하항도, 또 대표이사 구상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범죄의 사기 범죄의 어떤 핵심 인력들이다라는 거죠. 자, 서산경찰서의 어떤 수배 전단 가져온 거고요. 이처럼 많은 의혹 속에서도 2016년 검찰은 조이팔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게다가 조이팔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검, 경, 간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 혐의 없음으로 일괄적으로 종결을 시켜버려요. 결국 검사와 경찰, 양쪽 수사기관 모두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많은 사람들의 의혹처럼 조이팔이 지금도 살아있고 죽은 척하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조이팔은 약 5조에서 8조에 이르는 사기를 치고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희대의 완전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기억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알쓸범잡2,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에서 다루어지기도 했고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7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간사한 입놀림으로 빼앗아서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준 뒤에 도망쳐서 어쩌면 지금도 살아서 키득거리고 있을 조이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노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죽었다면 꼭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받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망회회 소위 불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라는 말처럼 그가 꼭
반드시 부디 제발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컨텐츠 이야기도 끝을 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내용도 여러분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